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홍기가 꽉 찬 나이에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 평범한 여성이랍니다.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분야도 없었어요. 공부에는 큰 취미를 붙이지는 못했고요. 그렇다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 문제아는 아니었어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잘 기억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요즘 이래. 건망증이 좀 심하다니까. 나 이미경. 너 양원경 맞지? 네 바로 뒷자리에 앉았었잖아. 내가 도시락 김치통을 엎질러서 네 옷에 온통 묻은 적도 있었고. 친구를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만났고 저는 친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친구는 자신의 건망증을 탓했지만 사실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생긴 것도 길거리에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상이었죠. 친구들이 학창시절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한 끝에 아, 그런 애가 있었지 할 정도였다니까요. 수능시험 성적도 변변치 않게 나와서 대학 입학도 포기하고 그나마 제 능력에 맞는 기업에 입사해서 한 번도 이직 없이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월급도 많지 않은 회사였지만 제 능력에서 이 이상을 바라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에서 지루하지만 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이랍니다. 엄마는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죠. 회사에서 너 좋다고 하는 사람 없니? 그리고 넌 친구들 모임도 없는 거야? 그저 집하고 회사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들지 않니? 그럼 차라리 회사에서 남자를 만나야 결혼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 나는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엄마의 걱정도 역시 당연한 것이 제게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인물이 잘났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집에 한 재산이 있어서 친정이 든든한 집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다고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도 아니었죠. 요즘 사람들 참 얕잖아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통해서 챙길 수 있는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죠. 이런 세태에다가 앞에 말씀드린 저의 특징 때문에 저 역시 저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겠다고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결혼 안 할래요. 어차피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나서 힘들게 살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엄마 모시고 마음 편하게 살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재벌 아들 만날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 만나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아이들까지 태어나게 되면 그건 나도 고생이고 아이들도 고생이죠. 그러느니 엄마랑 오순도순 살 거예요. 얘가 정말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짝을 만나서 자기 가정 꾸려야 되는 거야. 네 아버지가 너 하나만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나는 네 아버지한테 감사한다. 널 남겨줬으니 말이야. 사실 엄마의 말이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았답니다. 결혼을 안 하셨더라면 중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을 겪지 않으셨을 테고 설사 중간에 남편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었다면 훨씬 편안하게 사셨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 말씀은 아직 제가 어려서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네 결혼 걱정하는 게 이른가 보다. 그렇게 철없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 노처녀가 되더라도 나이를 좀 더 먹어야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 것 같구나. 자식이 있으면 고생이 될 거라고? 고생이 돼도 자식이라면 배가 부른 게 사람인 게야. 그런 재미를 겪어보기 전에는 모른단다. 그러니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결혼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지만 길거리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을 볼 때면 알콩달콩한 연애 한 번은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나이 20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남자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가 봐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답니다. 회사 근처에 회사 여자 동료들과 잘 가는 커피집이 있었죠. 작은 규모지만 아늑한 분위기에 저렴하고 맛있는 커피를 파는 집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사 동료들도 모두 약속이 있다고 뿔뿔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린 날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집에 그냥 들어가기가 심심해서 혼자라도 그 커피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는 제게 합석을 해도 좋겠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제가 잠시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저를 여러 번 이 커피집에서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사실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가 보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알게 되었고요. 한참 동안 혼자 생각하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이 카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왔는데 마침 혼자 이 시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저와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미경 씨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미경 씨가 다행히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귀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진지했죠. 조급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그냥 뿌리치지 마시고 편하게 만나주세요. 마음 정하실 때까지 시간 많이 걸려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미경 씨한테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 남자는 제 이름도 이미 알고 있더군요. 남자에게서 고백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더라 생각해보니 철없던 시절 친구 따라갔던 교회에서 얼굴에 여드름 다닥다닥한 남학생으로부터 저를 좋아한다는 쪽지를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직장이 소규모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되는 회사라서 사내 커플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일에 해당 사항이 없었죠. 남자친구,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 남자의 고백이 너무 의외였어요. 더군다나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어딜 가나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의 고백이 처음엔 좀 과장스러워 보이고 부담스러웠어요. 남자는 인상은 평범했지만 옷차림도 머리 스타일도 깔끔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던 저는 일단 그 사람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었어요. 미경 씨가 좋다고 할 때까지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기다릴 거예요. 미경 씨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혼자 늙어 죽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나, 혼자서 늙어서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말고 딴 사람 찾아보세요. 전 왠지 좀 부담스러워서요.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홀어머니 모시고 혼자 살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집 가고 나면 엄마 혼자 남으실 걱정도 크고 했어요.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 홀어머니 제가 같이 보살피면 안 될까요? 홀어머니시니까 더 빨리 결혼을 서두르셔야겠네요. 당신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 바라실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고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 남자가 쉽게 물러설 기색이 아니더라고요. 퇴근 시간 무렵이면 회사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기도 했죠.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같았죠. 강아지 혹시 좋아하세요? 저 강아지 3마리나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나쁜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사람을 배신하진 않거든요. 죽으나 사나 주인밖에 모르죠. 미경 씨를 알게 되기 전에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최대의 기쁨이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왜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잖아요.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생활이네. 약한 동물에게 마음을 주고 사는 사람이면 일단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게 되었죠.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와 저의 이런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집안이 형편도 비슷했고 결혼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처지도 비슷했기에 결혼 준비는 삐걱거리는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아주 평범하게 치르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둘 다 빠듯한 직장 생활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연립주택에 신접살림을 차렸죠. 장모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밤에 대리운전하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간 만두집이 있는데요. 값도 싸면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드리려고 조금 사왔어요. 한밤중이었지만 그 사람은 굳이 따뜻한 것을 드시게 하겠다고 만두를 품에 안고 엄마를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 딸하고 둘이서 같이 먹지. 늙은이한테 굳이 뭘 이렇게 자꾸 사다 주나. 사다 주니 먹지만 미안해서 그렇지. 남편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맛집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이면 없는 돈을 쪼개서 그렇게 알게 된 맛집들에 우리 엄마와 저를 데리고 가곤 했죠. 엄마가 신경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뚝딱 안마기를 사들여와서는 엄마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어요. 저에게도 다정했지만 엄마에게도 무척이나 살가운 사위였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일찍 혼자 되신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사실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하고 엄마하고 살 생각을 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잘하는 사위라니 정말 복이 없었던 제가 남편 복만은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한 7, 8개월 정도를 남편은 회사원으로 대리운전기사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엄마와 제게도 참 잘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놀라운 말을 했죠. 그놈의 회사, 월급은 쥐꼬리 반토막만큼 주면서 사장놈하고 부장놈 갑질이 어찌나 심한지 내가 진작 때려치울 생각을 했었다니까. 거기다가 퇴근 후 시간까지 뺏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돈도 없는 놈의 회사가 매일 회식은 왜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다닐 만한 회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툭하면 주말에 잔업에 야근까지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기본급도 정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법적 근로수당을 몽땅 뭉구뜨려서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남편이 화를 내고 있었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그러니까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봉을 매월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라는 것이었어요. 근로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겠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임금을 정하다 보니 따로 휴일, 야간 등의 수당이 있을 리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좀 별로이긴 했답니다. 남편의 경력으로 그 정도 규모의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이 기회에 직장을 옮겨보겠다니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한 저에게 남편이 뭔가 두툼한 종이 뭉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뭐냐고 묻는 저에게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라고 하더라고요. 계획서는 아주 꼼꼼하게 잘 쓰여져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로만 볼 때는 뜬금없이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의 뜻을 응원했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바로 사업 자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려나 싶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저축한 것은 모두 신혼집 마련에 쏟아넣은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양쪽 집안 중에 잘 사는 집이 있어서 도와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사업자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디서 투자 유치라도 받은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가진 돈도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이를 위해서 장모님께서 사업자금 좀 지원하시라고 부탁해봐. 내 사업 잘 되면 나, 당신, 장모님 다 좋은 거잖아.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만 헛웃음을 웃고 말았답니다. 우리 친정엄마요. 아버지를 잃고 근근히 저를 키워오신 분이었어요. 사업 자금은커녕 마실 가실 때의 차비도 걱정하신 분이었죠. 그런 분한테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니요. 살고 있는 집이랑 가재 도구를 다 팔아도 남편이 말하는 사업 자금 마련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콩나물값 10원, 20원씩 깎아서 저축해놓은 돈 조금 있을까 말까예요. 있던 돈 우리 결혼하는데 대부분 쓰셨고요. 지금 지나가는 허리도 못 펴는 시골 할머니더러 체조선수 되어보실 생각 없느냐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친정엄마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자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시골 할머니도 체조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뭘 하나요? 그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니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도대체 우리 엄마에게서 사업 자금이 나올 일이 없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사업 타령을 하는 거예요. 사업병이 제대로 걸렸더라고요. 그놈의 사업 소리를 잠꼬대로까지 하더라니까요. 잠꼬대 아니라 거적을 깔고 석고대죄를 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어디서 떨어지나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투덜거리는 말이 연봉이 적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도 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글쎄 100번 들으면 뭘 하냐고요.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당장 한 달 살아갈 돈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없었고 어디서도 돈이 나올 길 없었던 남편의 그 사업은 일단 포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직장을 구한다면서 계속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친정집에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죠. 남편에게는 저 혼자 다녀오겠으니 하루 혼자서 편히 쉬라고 했어요. 밥이며 반찬거리는 마련해 두었으니 꺼내 먹기만 하면 되도록 해놓았죠. 그런데 남편이 혼자서 하루 종일 뭘 하냐며 굳이 저를 따라 나서더라고요. 평상시 우리 엄마가 사근한 예쁜 사이로 알게 계시니 뭐 데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친정 나들이에 나섰죠. 가보니 친정에 엄마 친구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이 친구분은 저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일이었죠. 할머니 댁에 다니러 가던 엄마가 넘어지셨는데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평지에서 넘어지셨는데도 글쎄 무릎뼈가 부러지셨던 것이었어요. 곧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골절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병원에 꽤 오래 계셨답니다. 친정 엄마는 어딜 가나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를 잘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때 같은 병실에 있던 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되신 분이었죠. 가만히 있어보자. 사위님은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우연이 어딨어? 병실에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것저것 말도 많이 붙여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병실 생활이 그다지 지루하지 않았었지. 나 모르겠나? 미경 엄마, 내가 왜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말했었지? 사위님이 바로 그런 청년이라우.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아마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엄마의 친구분은 계속 자신은 한번 사람을 보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청년이 맞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되시는 분은 처음 뵙는 분이라고 하면서요. 하도 엄마 친구가 그 청년이 맞다고 주장하시니까 결국 남편의 목소리 톤이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절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엄마 친구분이 자신이 잘못 본 것 같다며 한 발 물러서셨답니다. 물러서면서도 혼잣말로 그 사람이 맞는데 하면서 중얼거리시는 거였어요. 워낙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면 이런 사람 사방에 널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못 생각하신 걸 거예요. 분위기가 좀 싸하게 돌아가면서 제가 수습을 위해 얼른 한마디 했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나서 분위기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제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답니다. 노인네가 잘못 보고 계속 고집할 수도 있지 짜증 섞인 소리로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엄마 친구분한테 그렇게 짜증을 낼 때부터 뭔가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한마디로 엄마 친구분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남편이 그 청년이 맞다며 주장하시던 엄마 친구분이 자신이 분위기를 깼다고 생각하셔서인지 급히 가봐야겠다고 일어서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친정집에는 우리 세 식구만 남게 되었죠. 엄마는 사위를 위해 없는 살림이지만 정성을 들여 상을 보셨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출도 많이 안 되고 해서 포기한 줄로만 알았던 사업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폼이 마치 예비 투자자 앞에서 사업 계획을 브리핑하는 엘리트 사업가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정엄마에게 사업 자금을 댈 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그렇게 큰 사업을 계획했었구만. 잘 되면 좋겠네. 우리 애 어릴 때 얘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만 같아도 우리가 한몫 같이 했을 텐데 아깝구만 그래. 어릴 때 아버지가 손을 대시고 계시던 건축업이 잠시 잘 돼서 돈을 좀 만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야 뒷산 호랑이 담배 심부름 해주던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 그것에 또 발동이 걸린 것이었죠. 그렇게나 열의를 다해 설명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굳이 나를 따라 나섰구나 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느끼게 되었답니다. 거기다가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를 보고 거의 직감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어요. 내가 소야? 반찬 부스러기하고는 콩나물하고 두부가 당신 주식이지? 이거 두 가지 없었으면 당신 뭘 먹고 살 뻔했어?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됐으니 먹을 것 하나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엄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으니 그걸로 며칠 때웠다 치고 그냥 먹어요. 그동안 안 하던 반찬 타령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이씨, 이놈의 화분이 가루 걸려서 넘어졌잖아. 이거 좀 다른 데로 치우지 못해? 밥상을 풀밭으로 만들다 보니까 베란다까지 풀밭으로 만들고 싶어? 아우, 당장 내다 버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를 내는 일이 부쩍 늘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잠바떼기를 확 집어들고 집을 아예 떠나려는 사람처럼 나가버리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듣기 좋은 노래가락도 한두 번이라고 계속 이런 일이 쌓이게 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을 드릴 때마다 하는 잔소리에 반찬 그릇을 들어 면상에 날려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소중히 돌보는 화분을 발로 차는 걸 보고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드디어 큰 소리를 내는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저도 이제 화가 날 만큼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일은 구하지 않고 집구석에 들어 앉아서 별 시시껄렁한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평상시에 안부 전화 겸해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지난번 봤던 내 병실 친구 있지 않니? 그 친구가 사람을 잘못 보고 착각하는 바람에 혹시 무슨 오해라도 생겼나 걱정하더라. 내 친구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네 남편이 좀 짜증스러워 하니까 니들이 그것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을 했던가 봐. 그때 왜 제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 느낌이 기억나면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친구분이 보았다는 그 남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글쎄, 내 친구 기억으론 그 청년이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다니더란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니? 내 친구도 아마 그래서 사람을 잘못 봤을 거야. 저는 굳이 왜 그 청년이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다녔는지 짐작가는 바가 있냐며 엄마를 다그치다시피 물었죠. 친정엄마가 갑자기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묻자 친정엄마가 간신히 대답을 해주셨죠. 그게 말이다. 그게 굳이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또 병이 도진 거였어. 여러분께 우리 엄마의 고질병 하나를 설명드려야겠네요. 엄마는 성격도 다정다감하시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남들이 보기에 성격이 참 좋다고 할 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도 쉽게 사귀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병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도저히 못 말릴 허풍기였어요. 그때 병원에서도 엄마의 그 버릇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것이었죠. 병원에서 엄마는 파주에 땅이 몇천 평이라는 둥, 아산에도 땅이 있다는 둥, 김포에는 상가가 있는데 가게세로 수백을 받는다는 둥 허풍을 떨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자주 일어나곤 했답니다. 우리 애 아빠가 주무으면서 남긴 건물이 서울 어디에 있는데 사실 있는 척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허풍까지 더신 분이었어요. 그때도 제게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엄마 땅도 건물도 아닌데 왜 엄마 것처럼 말했냐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와 통화가 끝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남편이 말한 친정엄마에게 사업 자금을 부탁해 보라는 말이 영상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나오는 소리처럼 어울렁더울렁 귀에 맴돌았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를 부자 엄마의 딸로 알고 일부러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친정엄마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안 후부터의 행동거지하며 모든 것이 제 의심에 들어맞는다 싶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온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귀가했어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다시 물어보았죠. 정말 그때 그 병원에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슬쩍 떠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필요 이상으로 또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더 말해 알아들어? 귀 먹었어? 그런 병원엔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니까. 이건 도대체 성격머리까지 못돼 먹어가지고는 사람을 왜 이렇게 들볶는 거야? 아니면 됐지 왜 멀쩡한 제 성격까지 들먹이면서 화를 내는지 이 반응으로 남편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알았어요. 아니면 됐지. 지난번부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하도 화를 내기에 제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척하고 말았죠. 남편은 그렇게 백수로 뒹굴거리고 있었고 저 한 사람 버는 돈으로 도 씻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던 중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게 되었어요. 참,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좀 있죠. 우리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술을 섬으로 드시는 분이었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까지 술을 사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술 타령을 하고 계셨어요. 아유, 아주머니, 이제 외상 안 돼요. 지금까지 밀린 외상값만 하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다 술값이라고요. 아주머니 따님이 외상술 주지 말라고 나한테 특별히 당부까지 했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돼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드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며느님이신 모양이구만. 웬만하면 시어머니 술 좀 그만 드시라고 말씀 좀 잘 드려요. 거기다가 툭 하면 외상하시고 안 갚으시니 우리도 이제 곤란해. 아가, 내가 오늘은 딱 한 병만 마시고 안 마시련다. 네가 대신 계산 좀 해다오. 시댁에 가다가 동네 입구에 있는 슈퍼에서 슈퍼 주인과 시어머니가 아웅다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술을 사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갈등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 소주 2병을 사드린 적도 있었어요. 한번 시작하셨다 하면 완전히 꽐라가 될 때까지 술을 드시는 분이었죠. 알코올 의존증으로 신우가 입원을 시킨 적도 있었다지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그 알코올 중독증은 고쳐지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술이라면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었기에 시댁에 갈 때마다 반드시 술과 함께하는 밥자리가 부담스럽곤 했었어요. 이번 생신에도 더욱 시댁으로 가는 발길이 무겁더라고요. 그 술 냄새 풀풀 풍기는 자리가 싫기도 했지만 우선 남편과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댁 방문이 그다지 반가울 리 없었죠. 생일상에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술병이 잔뜩 올라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원샷으로 캬 하고 첫 잔을 시작하신 후 거의 원샷으로만 술을 들이키시는 것이었어요. 곧 술이 떨어졌죠. 시어머니가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셨고 집에 술이 더 없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술을 사러 나갔어요. 자리에 저와 시노이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죠. 그때 갑자기 그 병원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입원하셨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쯤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입원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면서요. 바로 우리 엄마가 무릎을 다쳐 입원하셨을 때쯤 마침 시어머니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꽤 오래 입원을 하셨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을 많이 드신 탓인지 그 무슨 병원이더라 하시면서 병원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셨어요. 엄마는 세란병원이잖아요. 거기가 뼈 잘 보는 병원이라고 소문난 데잖아요, 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입원하셨던 병원도 세란병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기를 다시 물어본 결과 입원 시기는 정확하게 우리 엄마가 무릎 골절 수술 때문에 입원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그 병원에 가본 적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혹시 형님만 병원에 계셨었어요? 이 사람은 직장일이다 뭐다 해서 병원에서 어머니 간병을 못했었던 거 아니고요? 아니야, 나도 아이들 있고 살림이 있는데 전적으로 붙어있을 수가 없었지. 그때 마침 동생이 회사를 옮긴다고 잠시 쉬고 있던 때여서 거의 동생이 가 있었어. 그런데 올케, 그건 왜 물어? 말하자면 제가 확인 사살을 한 것이었죠. 확인을 위해서 혹시나 남편이 어머니 병간호에 신경을 쓰지 못했냐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남편이 주로 어머니 병상에 붙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집 풍경은
그야말로 살벌했죠.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거짓말을 하냐며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말을 근거로 제시하자 남편은 갑자기 화가 나는 듯 얼굴이 붉어지더니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씨,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말이야. 야, 장모 이야기 듣고 돈이 많은 집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완전히 개털이잖아. 하긴 내 팔자에 마누라 덕 좀 보려던 게 잘못이지. 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참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결혼이 무슨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돈거래인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돈이 없다고 해서 사기 결혼이라뇨. 돈이 많다고 착각을 해서 자신이 먼저 접근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 보였답니다. 속으로 이 인간,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이다 싶었어요. 이후로 우리 집에는 겨울 시베리아 북풍보다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어요. 우리 부부는 냉전에 돌입하면서 상대방을 거의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 차가운 기운이 맴돌던 어느 날 친정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어딘가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들어 배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얼굴에 황달기가 너무 많아. 왜 우리 동네 박 씨도 황달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간경화라고 했고 금방 세상 뜨지 않았니? 소화가 안 되는 것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야 느낄 수 있어 쳐도 황달기라는 말에는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달음에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를 모시고 일단 동네 병원으로 갔지요. 동네 병원 의사는 한참을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황망했답니다. 어떤 진단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 길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날짜가 되어서 이 검사 저 검사 받아보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췌장암이라는 것이었어요. 췌장암과 담도암은 암 중에서도 손을 쓰기가 특히 어려운 암이라잖아요. 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엄마는 즉시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입원비, 항암치료비 등등 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저와 엄마가 저축했던 돈을 다 털어넣었고 일부 빚까지 지게 되었답니다. 자고로 내가 췌장암에 걸려서 살아났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뻔히 안 될 일 가지고 왜 돈을 허공에 뿌리는지 몰라. 차라리 건물 옥상에서 5만원권을 아래로 날리지 그래? 그러면 차라리 좋은 일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남편은 심지어 엄마의 암 치료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죽거리더군요. 병원 복도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대판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요. 아무리 냉전 중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렇게밖에 반응 못하는 당신이 정말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나랑 우리 엄마한테 얼른 사과해요.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야지 사과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고로 췌장암에는 장사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턱턱 죽어 넘어가는 병이라고. 그런데 노인네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있는 돈 다 끌었으면 나중에 살아남은 젊은 사람도 어쩌란 말이야. 제 손이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죠. 따기를 얻어맞은 남편이 저에게 팰 듯이 덤벼들었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불만을 표하고 병원 직원들이 말리고 해서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제 마음은 결코 진정되지 않았답니다. 자기 입으로 분명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했다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인간하고 더 살아 무엇하겠어요. 마침 아이도 없겠다 헤어져 버리고 말자 싶었죠. 하지만 친정 엄마의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이혼 얘기를 아직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죠. 그렇게 저한테 따귀 한 대 맞고 돌아간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이후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독한 항암 치료에 지쳐 거의 기절 가까운 수면 상태에 하루 이상 계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때 오래 비워놓은 집에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믿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자의 손이 닿고 안 닿는 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집에 가서 이것저것 손을 좀 보고 다시 오자는 생각에 집으로 갔어요. 역시 집이 곧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종 고지서를 비롯한 우편물도 가득 쌓여 있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도 그동안 집을 많이 비운 모양이더군요. 그 중에서 고지서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카드 고지서였는데 그 내용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할 만했어요. 동물병원에서 400만 원 이상을 쓴 내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강아지 치료비가 400만 원 이상이 나왔네요. 여기 초롱이네 집인데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뭐래야 그렇게 나오나요? 일단 계산이 되었기는 한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동물 병원비가 400만 원이라니 어떤 내역인지 알아보아야겠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일단 사람하고 달라서 의료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스케일링 비용만 해도 사람은 몇만 원이면 되지만 개는 70만 원 이상 나와요. 개 스케일링 하려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 마취를 위해서는 신장 기능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뭐 그 정도 비용이 그래서 아주 큰 비용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초롱이가 MRI 검사 받았네요. 4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에 대한 고지서 내역을 보니 12개월 할부로 긁었더라고요. 친정엄마 치료비는 소용없는 돈이라고 아까워하면서 개 치료비는 안 아까운 모양이죠? 세상에 개 치료비로 400만 원이라뇨. 우리 형편에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장모님이야. 어차피 돌아가실 양반이고 우리 초롱이야. 치료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초롱이로 말하자면 초롱이 2개월 때부터 내가 데려다 키운 나한테 가족 같은 아이라고. 그럼 우리 친정엄마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난 도대체 당신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애정도 없이 돈 때문에 한 결혼이었죠? 우리 이쯤에서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못할 말까지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거지 같은 분이요. 자기 눈앞에서 꺼지라나요?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다 못해 침몰하려는 와중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은 저는 이제 엄마마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하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이라는 작자 때문에 서러운 입장이었는데 엄마까지 떠나시고 나니까 그 슬픔이 마치 큰 해일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것 같더군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잘 살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사람 잘못 봐서 엄마 속 썩였어요. 엄마가 그래서도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 그런데 엄마 앞에서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할 입장인 것이 외할머니가 여전히 생존해 계셨죠. 외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앞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 분 앞에서 제가 더 목 놓아 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도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고 싶은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강아지 엄마를 잃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할꼬. 애비도 일찍 떠난 데다가 애미까지 이렇게 되니 이 할미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그치만 우리 강아지 걱정 말아라. 이 할미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강아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엄마를 떠나보내는 아프디 아픈 사흘간을 보냈죠. 입관 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울어버렸죠. 그리고 화장으로 한 줌의 제가 된 어머니의 유골함을 봉안해야 하는데 저는 한동안 그것을 품에서 놓지 못했어요. 딸 자식이라고 좋은 음식 한번 마음껏 드시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변변한 옷 한 벌 해드린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외손주 얘기를 하셨지만 손주 재미도 못 보고 돌아가신 것이었죠. 엄마한테 온통 미안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미경아, 왜 우리 동네 시장에서 파는 그 매운 떡볶이 있지? 너하고 시장 가면 꼭 그 집에서 한 접시 먹고 나오던 거 말이다. 그게 그렇게 먹고 싶구나.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엄마는 지금 엄마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매운 음식을 먹어요? 죽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서 말도 안 돼요. 엄마가 떠나시기 전에 갑자기 시장통에서 파는 매운 떡볶이가 생각난다고 하셨었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실 바에야 드시고 싶은 거 그냥 드시게 해드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모두 후회가 되었어요. 외할머니와 저의 슬픔 속에 엄마는 납골묘에 봉안되셨고 저는 이제 그 납골묘 앞에서 엄마를 추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과 살던 집이 싫어져서 외할머니 댁으로 갔답니다. 거기서 며칠간 몸을 추스르다가 이제 급하게 해야 할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이라는 자와
이혼을 하는 일이었어요. 되도록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켰죠. 외할머니께 엄마가 우리 부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가 우리 부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미경아, 살다 보면 사람에 다치는 수가 없지 않단다. 그게 하필 남편이었으니 더 기가 막힐 것이고. 할미가 다 알지.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말종인 것 같더구나. 미련 두지 말아라.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인 게야.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결국 저 세상 가고 말 노인네한테 빚까지 얻어서 돈 들여놓고 이제 어쩔 거냐? 어떻게 그 빚 다 갚을지 내가 더 걱정이 되네. 아이 뭐 사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재정적으로 엉망인 것 같던데? 강아지 새끼들한테 빚 많이 얻어서 잘해주세요. 그러면 그 강아지들이 당신한테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효도할 테니까요. 그 효도 받으면서 천년만년 잘 사세요. 네? 거기다가 사장님 부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신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 당신 감히 모셔갈 생각을 안 한다면서요? 참 가지가지하네 정말. 이혼 과정에서도 남편은 제게 이죽거렸고 저도 지지 않고 비아냥거려 주었죠. 그리고 제 말대로 남편의 경제 상황은 이제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에 독촉장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카드값 연체는 기본이고 심지어 핸드폰 요금도 연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착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리더라고요.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서 끊긴 것이었죠. 거기다가 퇴사할 때 사장과 부장 욕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 있는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퍼부어 놓은 상태라서 같은 업계에 취직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동안 쌓아온 자기 경력을 자기가 단절시킨 것이었죠. 그것도 참 재주라면 재주였어요. 자기 경력을 자기가 단절시킨 대단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남편이 저에게 접근한 계기가 되어준 친정엄마의 허풍에 대한 얘기를 쐐기로 박았어요. 그 땅과 건물이 친정엄마 것은 아니었지만 당신 그거 알아요? 그 말이 전적으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 말이에요. 그거 다 우리 외할머니 재산이에요. 친정엄마가 말한 파주 아산의 땅, 김포의 상가 다 할머니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께 될 재산이었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다른 형제가 없으니 살아 계셨더라면 단독으로 상속받으셨겠죠. 몰랐죠? 이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얘기인지 매달리다시피 자세히 묻더군요. 친정엄마도 저처럼 다른 형제가 없는 외할머니의 외동딸이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젊은 시절 악착같이 장사를 하시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셔서 재산을 꽤 모아두고 계셨죠. 그것은 당연히 외동 자식인 우리 엄마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그 재산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오겠죠. 내가 말이야. 장모님 편찮으실 때 한 말은 당신하고 장모님 생각해서 한 얘기였어. 의사한테 찾아가 보니 가망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치료비 다 못다 해서 빚까지 지면 나도 실직 상태인데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였다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장모님이 회복해서 태어나시게 되면 어떻게 모실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였어. 정말이야. 나도 이혼하면서 당신 걱정이 눈물이 날 만큼 많이 돼요. 이제 취직할 데도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으니 사업이라도 벌여야 할 텐데 또 어디 병원 찾아다니면서 우리 엄마랑 똑같은 사람 하나 찾아서 그 딸한테 접근해봐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 선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어요. 평생 거지처럼 살면서 개들을 왕자나 공주처럼 키워서 효도 많이 받아요. 아마 그 개들이 당신 죽고 나면 고기라도 해줄지 누가 알아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묘 옆에서 개들이 돌아가면서 심효살이라도 할 거예요 아마. 당신 하는 꼴에다가 개들까지 키우면서 돈 들일 생각하니까 살아생전에 거지꼴 못 면할 것 같고 죽은 다음이라도 생각해놔야죠. 죽은 다음에 효도 많이 받길 바래요. 알겠죠? 이렇게 말하고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매정하게 뿌리쳤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아서 결국은 재판까지 가게 되었어요. 같은 병실을 쓰셨다는 엄마 친구분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같은 시기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져서 남편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죠.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저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돈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나게 된 회사든 카페든 관련된 장소에는 아주 학지를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회사에는 사직을 청해놓은 상태였어요. 비록 겉으로는 정정하시고 씩씩하시지만 외동딸을 앞세운 할머니의 씨름을 짐작하면서 엄마가 못한 효도까지 다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사셔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손녀딸 효도라도 받게 해드려야죠. 그 인간이 제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다가 나중에는 받아서 아무 말도 않고 끊는 것으로 대응했답니다. 그게 더 약이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했는지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미경씨, 내가 미경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은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 모진 목숨 그냥 끊어버릴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미경씨가 그리워요.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돌아와줘요. 이 뻔하고 뻔한 문자 메시지가 저를 또 웃겼지요. 살고 싶지 않으시다니 안 사시는 게 좋겠네요. 더 사셨다가는 또 피해자를 만들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사람 목숨을 살려요? 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 어렵다는 의대 나와서 사람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여자하고 착각하셨나 봐요. 목숨 살리는 일은 병원에 가서 의논하시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살려드리는 건 못할 것 같네요. 그럼 안녕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릴 때 사전에 약속을 하고 어디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섭리가 적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답니다. 한때 그런 섭리가 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모시고 혼자 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저에게 또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남자가 하나 있죠. 그 사람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것이라고는 모르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적어도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러워요. 워낙 제 자신이 평범하고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 우연이 아닌 일부러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세파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저의 모습이 좋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 하나 잘못 보았다가 크게 교훈을 얻은 저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어떤 섭리가 언젠가는 제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과연 그것이 그런 섭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나이를 먹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전 남편이 하던 말을 인용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거지 같은 사람 하나 만나서 호적에 줄 하나 긋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도 거지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많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위인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지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거의 해프닝으로 끝난 제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앞으로의 제 삶을 지켜보아 주세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 좋은 일에 쓰면서 잘 살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